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저자는 김희섭,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섭,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한 몽골 제국의 황제 징기스칸이나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한 신라의 원효 승려처럼 모든 건 내 안에 있습니다. 적도 진리도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사냥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꽃은 움켜쥐면 이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낡은 쇠를 움켜쥐면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긍정의 힘을 믿나요? 긍정의 힘을 믿으면 고질병도 고칠병이 되고 빌어먹을 놈도 벌어먹을 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겠지만 어쩔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시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손에 꽃을 들면 어떨까요? 모든 게 나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눈보다 아름답게 보는 눈이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입보다 아름답게 말하는 입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이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옵스가 집필한 시민론의 서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신이다라고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갑과 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1980년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이 넘는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이론이다. 차량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급기야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인접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작은 눈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아힌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화에 앞서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즉,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프레임의 법칙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공자 일행은 마을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다. 공자는 긴 여행에 지쳐 금세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제자 아니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쯤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었다. 공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회가 말했다. 제가 뚜껑을 여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흙이 묻은 밥을 먹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관한 일화이다. 그의 집 하인이 3시간이나 늦게 출근했다. 몹시 화가 난 타고르는 하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해고야. 그러자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딸아이가 죽어서 지금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주관적인 판단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냈다. 아줌마, 아기 좀 달래봐요. 자기 혼자 버스 전세 냈나?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그때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다. 승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를 바라보았다. 버스 기사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에 그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버스에 올랐다. 그러고는 아기에게 다가가 막대 사탕을 아기 입에 물려주었다. 그제야 아이의 울음이 그쳤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이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고개를 숙인 채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다. 고맙습니다라는 수화였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한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짓는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이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 패잔병이 있었다. 그는 28년 동안이나 괌의 밀림에 숨어 지내다 동네 주민들에게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있었다. 확증 편향은 자기 중심적인 편향성이다.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확증하기 위한 선택 편향이다. 주로 음모론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절대적인 확증이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는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편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니체는 확신이 감옥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확신이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라고 믿었다. 확신은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다양성과 개연성을 부정한다. 확신의 감옥에 갇히면 자기만의 사고에 안주하게 되고 외부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진영 논리도 확증 편향만큼이나 위험하다. 진영 논리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걸 말한다.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배척한다. 진영 논리를 신봉하는 부류는 선을 긋고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벽을 쌓는다. 세상은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고 적과 동지의 대립 관계로 나뉜다. 손에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은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한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는 주변을 둘러볼 수 없다. 내가 선 그 자리가 언제나 나에게 곁을 내준다는 보장도 없다. 세상은 늘 변화를 만들고 내가 굳건히 믿었던 가치가 때로는 나를 내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 콤플렉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를 푼다. 인생의 문제가 아닌 단지 정답을 찾기 위해 푸는 시험 문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국가이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약 100만 개의 문제를 푼다고 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만이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이다. 문제를 푸는 행위는 주어진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유하고 고민한 끝에 애써 찾아낸 답이 정답과 다를 때가 적지 않다. 행간을 읽다라는 표현이 있다. 글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아낸다는 말이다. 문맥을 파악하다는 앞뒤로 연결된 글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풀이에서는 굳이 행간을 읽고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미리 외운 답을 옮겨 적으면 그만이다.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건 사고력이 아니라 암기력이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서로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5살 배기 아이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 아이는 사공이 서로 힘을 합치면 배를 들어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물론 아이의 해석이 사실에 부합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이 아닌 정답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오답일 수도 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면 모든 답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서로의 인생이 다른데 하나의 정답을 찾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인생은 주어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존재할 뿐이다. 자칫 통감을 펴낸 사마광이 어렸을 때 일이다. 사마광이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숨을 곳을 찾다가 커다란 물독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어른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어른들도 우왕좌왕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밧줄을 가져와야 한다느니, 사다리를 가져와야 한다느니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때 사마광이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 항아리를 깼다. 그 덕분에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파트의 승강기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춰섰다. 구조대원들이 긴급 전화를 받고 재빨리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들은 승강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강제로 문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소장이 구조대원들을 막아섰다. 승강기가 파손되면 자신이 책임을 떠맡을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입주자 대표의 비난을 피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는 소아시아 왕국 프리기아 왕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를 헤매는 노인을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와 극찬히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노라고 말했다. 미다스는 손에 닿는 건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집어든 음식들이 금으로 변했다. 사랑하는 딸을 보고 덥석 품에 안았는데 그녀 역시 금으로 변했다. 원하는 걸 가졌지만 평생 다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잃은 꼴이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대목이다. 누구라도 소유에 매몰되면 존재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 노자는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라고 했다. 탈무드에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니체는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대사처럼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나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탐욕에 사로잡힌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동 원리나 구조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뜻하기도 한다. 인생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협력 메커니즘이 있고 착취 메커니즘이 있다. 먹이사슬은 생태계에서 먹이를 매개로 연결된 관계이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메커니즘이다. 여기서는 인생의 본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메커니즘의 형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톱니바퀴 메커니즘. 톱니바퀴는 톱니의 맞물림으로 두 축 간의 동력을 전달한다. 바퀴 하나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톱니바퀴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크고 작은 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작은 바퀴가 없으면 큰 바퀴도 돌아갈 수 없다. 영화 휴고에서 주인공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시계 부품은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자주 여기에 온다. 이 세상이 하나의 시계라면 나도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이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 서로 맞닿은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 경기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앞서거나 뒤서면 발이 뒤엉켜 넘어지기 쉽다. 아무리 내가 먼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 함께 가야 한다. 합창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높낮이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인생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힘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톱니바퀴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 나도 누군가에게 없으면 안 될 작은 톱니바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 지렛대 메커니즘. 지뢰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발견했다. 그가 나에게 받침대와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지렛대에는 3개의 점이 있다. 힘점과 받침점, 작용점이 그것이다. 힘점은 지렛대에 힘을 주는 점이고 받침점은 지렛대를 괴는 점이다. 그리고 작용점은 지렛대에 힘이 미치는 점이다. 장도리와 손톱깎이, 병따개, 펌프도 지뢰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했다는 거중기에도 지뢰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인생에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 다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렛대처럼 옆에서 받쳐주고 개어주고 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힘이 필요하다. 축구에서도 골을 넣기 위해서는 동료가 공을 잘 건네줘야 한다.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다. 농부는 봄에 모를 심고 한여름에 정성을 다해 기른다. 그리고 가을에는 익은 벼를 거둬들인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다. 힘점과 받침점, 작용점, 이 3점이 바로 인생의 점이다.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것처럼 지구를 들어 올릴 수는 없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나의 조국은 출발선에 서라고 5,000마일이나 되는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승선에 서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탄자니아 선수 존 스티븐 아콰리가 한 말이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뒤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내달렸다. 에디슨은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태생의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는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모든 실패는 성공에 다가가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야구는 9회 말 투 아웃부터라고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도 한다. 당겨놓은 화살을 놓을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행운의 여신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일이다. 스위치 메커니즘. 스위치는 전기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이다. 전원 스위치를 켜야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세상은 대낮처럼 밝아진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희망의 스위치를 켜면 절망이 희망이 된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면 불행 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박지성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내가 최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쳤다고 한다. 리우 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박상영 선수는 결승전에서 10대 14로 뒤처져 있었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이어 5점을 따내어 우승을 차지했다. 양궁 선수들은 뉴로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뇌파 훈련을 한다. 그 덕분에 두뇌에서 긍정적인 뇌파가 흘러나와 시합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반밖에라는 부정이 반이나라는 긍정으로 바뀐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모든 대화는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경청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상대방에게 좀 더 다가가게 된다. 상대방과의 거리는 좁아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은 넓어진다. 이정득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가 경청이라는 의미이다.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생각하라는 뜻이다. 3, 4, 1호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뜻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이다. 탈무드에는 인간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라는 말이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쓰여 있다. 징기스칸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다. 배움도, 치유도, 화해도 모두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 소통의 기본이고 본질이다. 공감의 패러다임.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제 나라를 다스리던 경공에 관한 이야기다. 한겨울에 그는 따뜻한 궁 안에서 여우털로 만든 외투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제상인 안자에게 말했다.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봄 날씨가 따뜻하구려. 그 말에 안자가 정색하며 웅수했다. 옛날 어진 임금들은 자신이 배불리 먹으면 행여 누군가가 굶주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신이 따뜻한 옷을 입으면 행여 누군가가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백성을 돌보는 데 힘썼다고 한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고갯마루를 넘다가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지나가던 사람이 노인을 발견했지만 이내 가던 길을 재촉했다.
얼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런 주저없이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고개를 넘었다. 힘에 부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노인을 꼭 부여잡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거의 다다를 즈음 그는 앞서가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이다. 노인을 등에 업은 사람은 노인의 따뜻한 체온 덕분에 살 수 있었다. 추욱이 급인은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남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혈구지도는 자신을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핀다는 뜻이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은 자신이 행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work in someone's shoes라고 한다. 한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는 뜻이다. 신발이 크거나 작을 수도 있고 너무 낡아서 신기조차 힘들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그것은 서로 신발을 바꿔 신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바꿔 신기 전에는 온전히 나의 고통만 보인다. 나만 왜 발에 맞지 않는 헐렁한 신발을 신고 힘들게 걸어가야 하지? 불만만 쌓여간다. 하지만 상대방의 작은 신발을 신어보고는 저 사람도 이렇게 꽉 조이는 신발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나의 발만 보고 걷는 인생에서 조금만 고개를 들면 힘겹게 걸어가는 수많은 발이 보일 것이다. 3년 고개는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느 옛날 할아버지가 등에 나무를 지고 고개를 넘어갔다. 나무를 팔기 위해 이웃 마을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실수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대성통곡했다. 그러고는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옆마을에 사는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한 번을 넘어지면 3년을 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사실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법칙들이 많이 있다. 모든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법칙, 부정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만드는 법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긍정의 법칙이다. 당신도 인생의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가? 한 번 넘어졌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다. 그 3년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3년이 될 수 없다. 앞으로 숱하게 넘어질 3년 고개들이 있을 것이고 반복해서 넘어질수록 더 깊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하는 법. 다가가라. 누구라도 먼저 다가가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지 마라. 굳이 헛기침하거나 애써 눈치를 살피지도 마라. 먼저 본 사람이 반갑게 다가가 손을 내밀면 그만이다. 후배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떤가. 만나서 반가운데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맞추어라.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야 한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르신에게는 어르신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소통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열어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눈을 열어야 눈여겨볼 수 있고 귀를 열어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다. 나누어라. 소통은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내 것, 네 것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모든 걸 나눌 수만 있다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인생은 고르기와 엮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고르기와 엮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도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어법에 맞게 단어를 엮는다. 글을 쓸 때도 주제를 선택한 다음 목차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글을 엮어나간다. 공부할 때도 전공을 선택하고 여러 과목을 잘 엮어 학점을 취득한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고른 뒤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대로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엮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골랐다고 해도 정성껏 엮지 않으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이다. 제멋대로 골라놓기만 하고 제대로 엮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고르고 엮는 건 C줄과 날줄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섬유 조직이 C줄과 날줄로 그럴듯한 카펫 한 장으로 만들어내듯 고르고 엮는 작업 역시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C줄과 날줄의 협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잘 고른 C줄과 잘 엮인 날줄이 만들어낸 조합이 바로 멋진 인생을 엮어낸다.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일본의 관상용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물고기는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속도와 크기가 달라진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대형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에서는 120cm까지 자란다. 똑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는 피라미가 되고 강에서는 대어가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서식했던 새이다. 주변에는 먹이도 풍부하고 천적도 없다. 그래서 이 새는 나무 위가 아닌 땅에 둥지를 튼다. 그러다 보니 날개가 태화해서 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다. 북해에서 청어를 잡은 어부들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 애써 잡은 청어가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기를 청어 수조에 넣었더니 청어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덕분에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다 살아남았다. 옹고지시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말이다. 혁신이나 개혁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옛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새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과거를 답습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글귀가 있다. 궁하면 변하도록 해라. 변하면 통할 것이다. 통하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 변해야 산다. 모든 것은 변한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진리가 아닐까.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다. 그가 말하는 정조지화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뜻이다. 식견이 좁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이 넓은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우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만 살다 죽는 곤충에게는 얼음을 알려줄 수 없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문가에게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말해줄 수 없다. 자신의 지식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장자의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라는 속담이 있다. 작은 바늘구멍으로 넓은 하늘을 본다는 뜻이다. 좁은 식견으로 전체를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형태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우상이나 니체가 말하는 확신의 감옥도 같은 맥락이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장자는 이 세 가지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한다. 우물 밖으로 뛰쳐나온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섣불리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발자국만 나서면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의 장이 열리는데 그 한 걸음 떼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다. 변화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자. 그곳이 어디든 내가 살던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마련이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 내용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진 국왕이 있었다. 왕은 덕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왕은 초야에 묻혀 사는 현인을 찾아갔다. 현인의 답은 이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차례로 발표했다. 한 아이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제가 생각하는 제 7대 불가사의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만지는 것, 맛보는 것, 웃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어느 공모전 동시 부분에서 부안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양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을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이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얼굴. 무가지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배를 말한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우리가 쬐는 햇빛,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도 그렇다. 햇빛과 공기, 물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가 매일 당연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화창한 봄날에 걷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푸르른 여름날에도 걷고 낙엽진 가을날에도 걷는다. 눈 덮인 겨울날에는 옷깃을 여미고 걸으면 그만이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다. 미국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장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걷기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다면 걸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을 한다. 그래서인지 발의 혈관이나 신경은 두뇌와 내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에 힘이 빠지면 노화도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을 추스릴 수도 있다. 내가 걷는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날까지 마음껏 걷고 싶다. 들길이나 산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 산책로를 걸으며 수많은 이웃과 마주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고 싶다. 걷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말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장품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영양제를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만년필 연구소의 박존진 소장은 10년이 넘게 토요일마다 손님들의 만년필을 무료로 고쳐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가 고쳐준 만년필이 2만 자루가 넘는다고 한다. 한 번은 머리가 하얗게 센 60대 신사가 몸통에 좁쌀만한 구멍이 뚫린 파카 21을 들고 오신 적이 있는데 가품이었어요. 파카 21은 새 상품도 5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누님이 생전에 회사 장기자랑에서 타서 나에게 선물한 만년필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짝퉁 만년필이 세상의 어떤 만년필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꼭 고쳐보겠다는 생각에 진품을 구해서 가품에 깨진 부위를 메꿨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꿈이 있고 추억이 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존재 가치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이 그만큼 더 소중한 건지도 모르겠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고 술술 잘 익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